저는 이제 SAP에서 사실은 마케팅을 맡고 있는 친구고요. 원래 저 뭐 요새 융합형 인재들 많이 얘기하는데 학부 때는 이제 원자핵공학을 전공하다가 통역대학원 가서 통역하다가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된 그것도 이제 IT 쪽, 그것도 SAP 관련되어 있는 쪽만 이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SAP가 좋은 점은 뭐 좀 오래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다루다 보니까 기술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조원식 상무님이 5G 시대, 연결이 빨라지고 주변에 많은 그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다. 연결되면 될수록 저희들은 좀 머리가 아파져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보던 것만 해도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 맨 처음 제가 질문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SAP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화면에 힌트가 있죠. 저기 ERP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 ERP는 저희 ERP하고 다른 Elephants, Rhinos and People.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림에 코끼리와 코뿔소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저 오른쪽 하얀 로고 안에. 이게 이제 저희와 함께 그 무인 정찰기인 드론을 활용해서 코끼리나 코뿔소가 밀렵당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뭐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밀렵꾼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정찰대 투입하고 그다음에 코끼리 떼들이 주로 이제 밀렵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나가다가 농가가 있으면 그냥 이 밭이네 하고 그냥 자기 앞길에 있든 말든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울분을 토하는 농민들이 야 가난해서 안 그래도 죽겠는데 얘가 농사까지 망치려고 코끼리를 잡아버리는 이렇게 해서 밀렵꾼의 상당수가 농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ERP라는 단체와 저희가 함께 하는 일은 코끼리와 코뿔소를 살리려면 사실은 의외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코끼리와 코뿔소를 살리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5G 시대니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시대니 이렇게 IoT 포함해서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 기술이 제대로 널리 활용돼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한테 쓸모있는 기술이라는 데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술로 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G는 이미 5G와 직지의 공통점 딱 얘기하는데 이제 직지하면 저희들이 원래 직지 심체 요절을 해서 1377년 그 세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학교 국사 시간부터 세계사 시간 맨날 배웠던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활용했다라는 거. 5G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근데 진짜로 기술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 잡지인데 라이프 매거진이 뽑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100대 사건 중에 1등으로 꼽았던 게 직지심체 요절이냐? 아니고 바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로 만든 이제 성경 인쇄였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종교 개혁으로도 이어지고 과학 혁명으로도 이어지는 불씨를 만들어 줬던 거고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직지심체 요절은 기존에 손으로 쓰던 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빠른 그 생산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찍으면 이제 10배 정도 빨랐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 아버지는 마인츠 지방에서 영주가 발행하는 지폐를 인쇄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이미 인쇄술을 좀 배웠어.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는 뭘 했냐면 금속 활자만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정까지 혁신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저기 활판 인쇄술, 프린팅 프레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와인을 찍던 이 와인 통은 없애고 이 와인 누르는 그 기계를 활용해서 그 밑에다 잉크 쫙 묻히고 누르면 바로 찍히고 그래서 필사하는 사람이 보통 필사가가 하루에 4페이지를 씁니다. 얘는 하루에 4,000페이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도 높고 훨씬 경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누구든지 책이라는 걸 옛날에는 어디 귀족이나 아니면 신부님들만 가지고 계셨던 그런 수도사만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으로 빨리 갈 수 있었던 건 이게 사람들이 쓰기 편한 기술로 빨리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데 1, 2, 3차 아시죠? 처음으로 동물이 아닌 기계와 아니면 동력을 활용해서 이 기계화가 된 게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서 이제 포드의 모델 T처럼 귀족들만 타는 자동차가 누구나도 탈 수 있는 일반인도 탈 수 있는 자동차로 확대했던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잘 보시겠지만 69년에서 70년대 초에 컴퓨터가 처음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CNC에서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에서 수치 제어를 통해서 이게 네모난 것만 찍던 애가 동그라미도 찍고 세모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연한 생산 체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 데이터 디지털의 문제는 이게 데이터는 계속 쭉 잘게 쪼개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메일을 보낼 때도
패킷 단위로 잘게 쪼갠 다음에 끝에 가서 사람이 보려면 이걸 다시 묶어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디지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끝에 가서 이걸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독일 사람들은 이걸 복잡하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묶어서 공장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는 공장 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를 그려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죠. 이런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가상세계가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해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잘하는 방식이죠. 미국의 이제 GE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디지털 쌍둥이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델이 디지털로 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쌍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핵심은 이 디지털 쌍둥이가 아까 앞에서 그 5G 계속 얘기하셨는데 CCTV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문제점이 뭐냐면 실시간 모니터링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모분자 중에 이제 모자.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복분자보다 더 강력한 이 모분자를 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니터는 본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봐요. 보는 걸로 끝나면 나 이거 봤다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내가 본 게 뭐고 이게 지금 아까 그 교량에 이렇게 틈새나 이런 쪽 크랙이 생겼는지를 기계가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머신 비전 기술이거든요. 기계가 사람처럼 뭔가를 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이제 닭날개를 만드는 핫윙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하린과 비슷한 글로벌 업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희 쪽에 이제 머신 비전의 바탕으로 이제 머신 러닝이죠. 기계 학습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처음에 한 4, 50장을 보여줬어요. 자, 이게 닭날개야. 요거는 양품이고 이건 불량이야. 라는 걸 이제 얘가 학습을 하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유관 검사를 얘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건 주로 닭날개 검사니까 이게 혈관 단면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나중에 오염이 돼서 불량품으로 이어진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게 되는 이게 이제 사실은 머신 비전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보고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머신러닝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배우다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터득했으면 스스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진 거고요. 이렇게 IoT로 해서 무수한 사물들이 연결이 되고 아까처럼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점점 데이터들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의사결정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아져요.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면 결국엔 내가 하던 일도 못하게 되는 일인데 이럴 때마다 제가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게 레이더에 이제 탐지되지 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게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처음으로 나왔던 게 F117A라고 하는 나이트호크.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물러 빠졌죠. 워낙 이제 이 더 좋은 모델들이 나와서. 얘는 유체역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비행기입니다. 왜냐면 레이더에 대부분 유선형으로 생겼으면 다 레이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삐쭉삐쭉 이렇게 되어 있는 재료를 쓰고 레이더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쓰다 보니까 제가 날려면 수백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센서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왼쪽으로 약간 기울었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런 얘기를 주거든요. 그걸 만약에 조종사가 야, 왼쪽으로 기울었대. 나는 조종만 해야 되는데 얘가 됐으면. 근데 그런 일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왼쪽으로 약간 기울었으면 오른쪽으로 살짝 해주는 작업들, 미세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에 나는 법은 뭐냐라고 하면 보고 모니터링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분석해서 대응을 자동화하는 거죠. 그러면 조종사는 이게 전투기이기 때문에 목표물까지 가서 목표 지점에 폭격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그 센서를 부착했다, 5G 시대다, 스마트 팩토리다 다 얘기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잘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부수적이면서 좀 더 옛날보다 많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기계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때 분석이 이제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공장 자동화 했지만 분석이 옛날부터 했으면 이제 그 결과 데이터만 분석한다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서 예측 분석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런 예측 분석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동으로 대응을 하고 자기가 대응을 할 수 없다 싶을 때는 이제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이제 그때 조언을 구하는 그런 방식. 그게 바로 이제 모분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물리적인 공장은 딱 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손으로 만져보거나 뜯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디지털 모델로 되는 이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으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예측 분석까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에 빨간색으로 저 부분이 지금 몇 시간쯤 후면
이제 과열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 부분을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북극의 핀란드 기업인데 그 RTBN이라고 해서 북극의 바람 풍력 발전 중에 이제 북극은 시속 16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 MS 홀로렌즈를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모델인데 풍력 발전소를 불러와 하면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노르웨이에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센서가 보통 4개씩 부착돼 있어서 이쪽 스트레스 레벨을 보여줘. 그럼 이제 어느 쪽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분포를 보여주는 거죠. 없는 이제 센서를 만약에 여기다 부착한다고 봤을 때 스트레스 분포는 이런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바로 그 풍력 발전기에만 가서 이제 정비를 하면 되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정비 점검을 한다고 해서 팀들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속 강풍이 막 160에서 200km 정도로 시속으로 불고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쟤만 문제 있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어요. 뜯어보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문제가 있는 놈을 미리 예측해서 그놈만 가서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일이 바로 모분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일일이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스포츠 중계가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후원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로고들이 확실히 다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 광고 매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면 경기 중계가 끝나고 나면 이걸 일일이 사람들이 스포츠 통계학과 학생들이 셉니다. 로고가 어느 화면에서 몇 번 나왔고 그래서 그 화면 점유율은 몇 퍼센트 이거 머신러닝이 이제 야 이런 건 로고야 라는 걸 이제 배웠어요. 화면에서 로고라고 생각되는 애들 저렇게 다 가려내는 거죠. 그리고 시계열 분석에서 타임 시리즈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색 로고가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전체로는 저게 이제 1위로 나오는 건 어느 로고 이런 식으로 쭉 전체를 보여주기도 하는 이런 작업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이제 그 로고 노출이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이 기술은 저희가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 때 기술이 발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H&M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H&M은 사실은 그 패스트 패션 트렌드를 빨리 읽는다는데 저는 이걸 약간 바꿔서 제가 로고를 H&N 미래의 기술은 이제 휴먼 앤 내추럴하게 자연스럽다는 건 인간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건 이 끊김이 없이 물을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어느 단계에서 단계로. 또 한 가지는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과거 같았으면 이제 택시 구하려면 택시 정류장으로 가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독일에서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되 힘쓰는 일은 로봇이 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방향으로 인더스트리 4.0을 발전시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옛날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물건이 필요할 때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두가 필요하면 그때 구두방에 가서 내 발에 맞는 물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체에게는 싸게 좋은 물건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발에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구두에 내 발을 맞춰가야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2014년이었던가 그때 하노버 메스에 가기 위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진델핑겐 공장을 갔어요. 이 메이드 인 진델핑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은 이제 E-클래스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E-클래스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뒤 차들이 깜빡이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차들이 전혀 다르죠. 이런 차들이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한 대씩 나오고 있어요. 뒤에 있는 차들. 이거 사람이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 안에 맨 처음에 차체가 열려서 바디샵을 가보시면 96% 정도가 자동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가 로봇들이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얘들이 하는 일들은 차체가 나는 어떤 모습의 차가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한 제품인 거죠. 얘가 지나가면서 얘는 파란색 몸체에 파란색 무늬 붙어야 되고 가죽 시트는 어떤 색이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먼저 그 정보를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게 와 있나? 그러면 이미 저스틴 타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저스틴 시퀀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립해야 될 물건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자 맞아. 갖다가 이제 조립하고 이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 결국에는 1:1 생산을 맞춤 생산을 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정보 보안이나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대부분의 트렌드는 이제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5G 네트워크를 쓴다고 해서 공장 안에 있는 여러 센서들끼리 5G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이것과 같아요. 저희들이 화성에다가 달 착륙할 때까지는 이제 지구에서 조종이 가능한데 화성에다 만약에 로켓을 쏘잖아요. 그러면
화성은 지구에서 전파가 가는데 17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원격지로.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원격지 굴삭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깥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어떤 생산 오더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서 얘들끼리 알아서 공장 안에 있는 로봇끼리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AGV, 그 Autonomous Guided Vehicle에서 자율주행하는 그 물건들, 부품들을 실어 날라주는 그 애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지금 얘가 조립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공장에는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물건을 완성해 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5G가 이 공장 안에서만 돌아가면 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전기차일 경우에 가능하죠. 왜냐하면 휘발유차 2,000개 정도, 차가 움직이는데 2,000개 정도의 부품들이 같이 움직여요. 전기차는 특히 모델 S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18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봐야 될 게 확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디지털 시대에 봐야 될 부분들은 모분자입니다. 일단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 고객한테, 내 직원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은 모니터하고 분석해서 자동화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꼭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때 경험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얻으면 되는 것처럼 차가 필요하다? 근처에 차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저기 있네? 그럼 이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차를 예약해놓고 지금 뭐 소카니 뭐 싱싱이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이거 타고 나면 한 달 동안 내가 몇 분을 탔는지 이거 월말에 한 번씩 통신요금처럼 이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를 원래 만들었던 이유는 이게 아무리 그 임금이 싼 지역으로 공장들이 많이 갔더라도 어느 정도 지난 그 임금 차별화가 점점 없어져요. 임금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아디다스는 뭘 하고 싶었냐면 그리고 거기서 만들었다고 쳐. 물류 때문에 오늘하고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배에 싣고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엔 수요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이제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디다스 메이드 포 페리스, 런던, L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발 치수나 이런 것들을 한 뭐 몇천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파리 사람들의 발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이 발에 맞는 이제 신발을 만들었다라는 식의 캠페인들을 하면서 사실은 주문하면 내 발에 맞는 이렇게 그 깔창들을 이렇게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나머지 천재단이라든지 그 재봉하는 작업들을 95% 이상 저렇게 사용하는 로봇들이 자동화해서 물건을 만들어줍니다. 7, 8시간 내에 맞춤 신발이 나오는데 배송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작업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 모델에서 트윈에서 나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이 이 무수한 데이터들을 기억하려면 주변에서 모니터 분석 자동화 모분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디지털 비서가 가상 비서가 알려주면 되죠. 왜? 얘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대로 일을 해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000유로가 얼마야? 이런 거죠. 이렇게 얘는 이제 야후 환율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휴대폰으로 환율을 하려면 휴대폰 열고 네이버 환율로 이동한 다음에 5,000유로는 몇 원 이렇게 하는 서너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말로 5,000유로가 얼마야?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야는 원이라는 얘기겠지. 하고서 원화로 환산해주는 이런 게 사실은 디지털 비서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해서 굳이 내가 복잡하게 어디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이 디지털 비서는 이제 그 사실은 음성 비서로 많이 AI 비서니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알렉사라든지 SAP도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디지털 비서도 스킬을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용어도 스킬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스킬, 아니면 어떤 ERP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스킬,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주면 이런 알렉사가 됐건 뭐 시리가 됐든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은 저희 이제 그런 기업을 이런 디지털 비서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한 기업들을 이제 지능형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이름으로 이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결국에 취지는 똑같아요. 대부분의 일들을 모니터하고 분석하고 자동화하다 보면 사람들은 사람이 잘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챙겨주고 고객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그 지능형 기업의 예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문제만 계속 그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로봇 관절에 문제가 불리한 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어느 고객사들에 나가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고객사들한테 지금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시스템이 분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또 대응 반응을 제안해주죠. 먼저 이제 설비 가동률을 한 70%대로 낮추면 한 몇 달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이제 메일을 똑같이 그 고객들한테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작업들을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관절 자체를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 크리스틴인가 이분이 와서 저희들이 사람은 손으로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손으로 씁니다. 이 교체 부품을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하면 이제 결과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비용으로 분할해 봤더니 이제 생산 비용, 물류 비용, 이런 품질 비용, 그래서 쭉 구분을 해놓고 나서 이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3D 프린팅하는 그런 새로운 부품, 내구성이 좋은 부품을 교체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돼? 그래서 시리즈 9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인 비용도 좀 많아 보여요. 이 부품 하나만 교체했을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부품을 다 이렇게 최신 부품으로 바꾸면 전체 비용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성능은 내구성은 훨씬 높아진다. 그러면 이걸 생산 담당자인 존한테 요금 2주 내에 이 생산 교체 계획을 알려와 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모분자 시대 강소기업들은 우리 저희 중소기업들에서 스마트 팩토리 센서를 부착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고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고가품일 때는 제품에다가 센서를 부착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아까 당날개에다가 센서 부착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 비전 같은 기술 이것도 사실 독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눈으로 봐서 얘는 불량, 유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좋은 이제 툴이 되는 거고요. 강소기업이 잘하는 일은 이겁니다. 내가 잘하는 데 집중한다. 라는 게 100%고요. 그게 전문화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딴 나라 가서 벌면 된다. 이게 세계화가 돈을 시장을 넓히는 게 이제 깊이 있게 우물을 파고 넓은 시장으로 간다라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윈터할터 같은 이런 회사는 사실은 식기세척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뭐 공장용, 병원용, 학교용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만들지 말고 진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식당과 호텔 전용 식기세척기를 만들자.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이제 수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뭐 세제는 어떤 걸 쓰면 더 찌꺼기가 남지 않고 잘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이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세계 시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을 넓혀라 전략이었잖아요. 이 카르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 그 물을 스프레이를 쏴가지고 청소하는 저기 위에 저 공원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죠. 이 회사는 거의 1년에 한두 개 이상씩 세계 시장을 사업장을 계속 넓혀가는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서 이 시장을 점유하는 쪽이고요. 이걸 수치적으로 분리해보자면 독일 내에서 한 국가에서 벌 수 있는 게 100억이다. 유럽 지역으로 확대하면 370억을 벌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1135억을 벌 수 있다. 라는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빨리 가는 것이 기업들이 할 일이고 실제로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 이 풍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에네르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뭐 거의 풍력 발전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를 하면서 가격 프리미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일종의 그 바람으로 가는 배인데 전기 배가 돛단배인데 돛이 없죠. 그래서 저 터빈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이 있고요. 이 시대의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과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현영 교수님은 말하고 사람하고 달리면 누가 할까? 실제로 영국에서 해봤더니 말이 이겼어요. 100m 달리기 사람은 올림픽 선수를 했는데 사람은 그래서 말을 타는 법을 배웠죠. 인공지능이니 혹은 뭐 새로운 기계나 아니면 로봇 비서 이런 부분들도 이분은 이제 게리 캐스파로프라고 해서 182연승을 하셨던 체스 마스터였는데 딥블루한테 처음엔 이겼어요. 몇 년 전에. 2년 후에 IBM이 이제 하는 바람에 졌는데 이분이 기계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기계하고 이기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던 예전에 존 헨이라는 친구가 독일 철도공사 하던 흑인이었는데 이분이 그 돌을 깨는 일을 했었어요. 바위나 이런 산을. 거기에 이제 증기 기계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동으로 깨는 기계가 나오니까 기계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1대1로 맞짱 뜨자 하고 맞짱 떴다가 이기긴 했는데 이제 그걸로 가셨죠. 기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제가 북촌에 있는 어느 카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꼭 이런 글귀가 있어서 뭘 세상 하다 보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게 아니라 배울 때가 있는 거다.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ose가 아니라 learn이라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고 저희가 뭐 5G 상용화 세계 최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개개인의 삶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혹은 공장에 자동차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통신학회랑 분위기가 다른 네. 과학기술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모분자 오늘 처음 네. 배웠는데 네, 모분자를 기억하셨으면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지금 많이 피자되는 말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저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멀리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모님 발표 들으니까 지금 이미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고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의 계기가 어떤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계기인 건지 혹은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더 고쳐되지 않은 레벨이라서 우리가 이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느낌의 괴리를 저는 아직 네. 그 둘 좋은 질문이신데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OT 쪽, Operational Technology라고 해서 운영 데이터 쪽,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펌프면 펌프, 이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아예 펌프 자체가 이 센서를 부착하고 나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글로벌도 그렇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까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계세요. 이미 데이터들이 넘쳐나는데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분석하고 자동화해서 아까 예지 정비라고 얘기했죠. Preventive Maintenance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건 사실은 공장이 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객한테 다음 주까지 물건 몇만 개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고객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설비는 서면 안 되는 그러다 보면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예측 모델들을 돌려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보고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공장에 맞는 예측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작업들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센서도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서 이 공장 자동화의 그 초기 단계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뭐 머신 비전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일들만 하는데 그냥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아까 그 당나귀 만드는 공장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뭘 바꿔보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기술, 센서 다는 것도 좋지만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당나귀 유관 검사를 좀 더 자동화하고 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터 시작해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세상은 데이터가 넘쳐나면 이걸 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모분자가 가능하구나 라는 방식들을 터득해가면 이제 그럼 이걸 만약에 설비가 서지 않도록 거기에 뭔가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제 설비 자체에도 이제 센서가 필요하고 예측 모델을 가지고 돌리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훈련들이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센서를 부착하고 자동화 하더라도 5G 네트워크를 구성하더라도 저희가 배울 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 모분자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과 기계가 혹은 데이터가 함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